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차 경찰 채용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땠는지 총평부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막상 채점을 하고 나니까 그 점수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아마 제가 강조드린 바대로 이제 몇 가지들. 첫 번째, 형법 총론과 강론. 문제는 형법 총론이 한 문제 덜 나왔죠. 그 다음에 형법 강론이 14문제 나왔었는데, 형사법도 원래 정도로 나왔고, 단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합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애초에 종합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나왔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 약간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득점한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형사법은 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총론 부분은 이론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행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들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 문제의 출제가 좀 더 강화됐고 이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했을 거고요. 그 다음 같은 지문이라도 좀 더 다르게 나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늘 생각하신다는데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그냥 지문을 외워서 푸는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저도 그거에 대해 찬동하고요. 기출문제 몇 개 지문 가지고 외워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맞추지 못할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응용해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도리어 더 맞출 수 있던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꽤 많이 출제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케이스 문제는 분명히 3문제 이상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케이스 문제가 전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케이스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론, 강론 불문하고 케이스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어려웠다, 조금 어려워졌다. 그렇죠? 예. 지난번 문제보다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진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단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옳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시간밖에 지금 해설 강의를 배정을 안 받아가지고 1시간 내에 이걸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 그렇죠. 40문제여서. 그래서 자세한 강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1시간 여기 잡아놨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짧게 할게요, 짧게. 최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기억본, 그렇죠. 법 기본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인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 아니면 최소한의 명확성이죠. 일반인들이 최소 이게 이러이런 건 금지하는구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최단의 명확성이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2번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법에도 적용되지만 형법을 기준을 정하는 행정형법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건 처벌한다. 그럼 오폐수 무단 방류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엄격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므로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즉 오폐수 무단 방류, 그러면 오폐수 무단 방류 기준이 되는 행정입법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디귿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규칙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대법원 규칙은 그렇죠,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도 틀린 문장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최신 판례 할 때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상자산을 처먹는 건 횡령도 배임도 안 된다 그래서 단 사기죄는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로 처벌하는 건 주행법정주의에 위반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그다음 형법 특수상해죄에 관한 거, 그렇죠. 특수상해가 추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로 처벌한다. 그냥 상해로 처벌한다. 그냥 상해로 처벌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수상해로 처벌하는 것은 추행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신 판례에서 꽤 많이 나왔고요. 이 판례는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번이 그나마 좀 어려웠고 2번은 굉장히 쉬웠죠. 그렇죠? 시간적 적응범위에 관한 거야. 그렇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네. 벌금형이 추가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가형을 보는 거죠. 주형이 중해졌으면 중해됐다고 볼 수 없어요. 가볍게 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일주형에 적용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판례는 2번
법적 견해 변경과 사실관계 변경을 나누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 변경은 법이 안 변했다고 본다 그랬어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렇죠? 신고법이 차이가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겠죠. 그럼 뭐겠어요? 그래서 1조 2항에 대해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포괄일죄에 대해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한 표현이나 형량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니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포괄일죄에 대해서 포괄일죄 설명드렸었어요. 조금 적어가면서 할까?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죠. 포괄일죄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정된 신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시법과 포괄일죄 사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치? 단 처벌되지 않는 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과 후를 나눈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전은 개정 전, 후는 개정 후. 이렇게 하는 게 딱 2개 있다고 말했어요. 뭐 배액제 월금제도하고, 그 다음에 상습 강제추행하고.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까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가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되게 실질절을 따르는데 유일하게 형식절을 따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부작위범의 구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부작위법은 어디에 있는 거? 형법 각칙에 써 있는 걸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했고요. 형법 각칙의 부작위라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에 작위라고 써 있지만 이걸 부작위로 범한 것을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견해에 따르면 가는 뭐가 되겠어요? 진정 부작위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겠죠. 그쵸? 형식설에 의한 경우. 전식 군수계약 불이행죄, 다중 불해산죄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거네. 형법 각칙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진정 부작위범이 되겠지. 그쵸? 4번. 유기죄하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보정인적 지위하고 어떤 게 훨씬 높다 그랬어요? 보정인적 지위가 훨씬 높다 그랬죠? 그죠? 법률, 계약, 신의칙, 선행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기죄보다 나의 보험, 즉 부작위에 대한 보정인적 지위에 대한 보험가 훨씬 높다, 맞죠? 그 다음 과실범의 처벌, 과실범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뭐가 성립할 수 있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지, 그죠? 실수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잖아, 당연히, 그죠? 단 이제 행위의 동가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행위의 동가성이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 야, 그 정도 가지고는 기망행위 아니지, 그 정도 가지고는 공간행위 아니지라고 평가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아니지가 되는 거죠. 즉 범죄의 성립을 축소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번 형법이건 행정법이건 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실범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일반 무고건 방화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 위헌범이죠. 구체적 위헌범이니까 뭐의 인식 대상이 되겠어? 객관적 구성 요건이고 고의 인식 대상이 되겠네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번.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방해의 의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단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예요. 그냥 공직방해네요. 따라서 방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조범, 이중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범으로서 고의와 방조범으로서 고의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단 아니 도와준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이 부분 틀렸어요. 그치? 그 다음 미음번 친족상돌입니다. 고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니까 나머지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족 상대로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단 존재한 대로 되겠지. 그렇죠? 5번. 이 문제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똑같은 문제를 몇 번씩 드렸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갑이, 그렇죠? 을에게 A를 살해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객체의 착오를 했어요.
이 객체의 착오가 가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 을은 아니 구체적 부합설이건 법정적 부합설이건 두 개 다 뭐야 여러분들? 고의 기수 책임이야 여러분들. 단 가백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가백에 대해서. 가백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객체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너 잘못 오인했어. 나도 잘못 오인한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속설에 따른다면 객체의 착오가 될 거고, 그렇죠? 단 뭐가 됐어? 방법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 아,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 도구가 잘못 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체의 착오로 볼 수도 있고 방법의 착오로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럼 객체의 착오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구체적 부합설이건 법정적 부합설이건 고의 기수 책임이 되겠지. 하지만 방법의 착오로 본다면 구체적 사실을 착오면 고의 기수 책임이 될 거고, 아니 법정적 부합설이면 구체적 부합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되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봤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을에게는 늘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을에게는 기수 책임이 되니까 1번, 2번 문장 틀렸죠. 그렇죠? 갑에게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이 객체의 착오로 봤네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도 객체의 착오로 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고의 기수 책임이 되겠지.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단 이제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봤어요. 그죠? 갑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고 갑은 방법의 착오로 봤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을 따랐다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을 따랐으니까 고의 기수 책임이 되지. 그렇죠? 산업적 교사무 처벌된다.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6번. 이거 지난번에 모의고사 때 몇 번 냈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우연피난이죠. 우연피난. 그렇죠? 제가 우연방위, 우연피난, 우양정당행위 최근에 위전착오가 더 잘 나온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연피난이에요, 여러분들. 객관적 정당화 사항은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연탄가스에 이 사람이 죽을 뻔하게 했지만 그걸 구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야. 결과반같이 여기 대해서 무죄라는 견해에 따르면 그렇죠? 무죄라는 견해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불요설이죠. 즉 결과반같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6번은 무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 반같이 일원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반같이 일원론이고 뭐가 되겠어요? 여기 결과 반같이 일원론. 그쵸? 왜 이걸 적었지? 예. 결과반같이 이론론이란 말이야. 그쵸? 결과반같이를 고려하는, 결과반같이만 고려하는 입장에 주장될 수 있다. 맞지? 그렇죠? 객관적 정당화사항의 기수범 처벌을 감경 가능성으로 요소하는 것은 불능미수설이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객관적 정당화사항은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그렇죠? 예. 결과반같이 이론론이겠죠. 주관적 정당화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구별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맞겠네요, 여러분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빨리 풀고 싶지 않지만 7번 봅시다. 유법성 조각사유관은 어떤 규정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정당행위죠, 여러분들. 그렇죠? 초법규적 유법성 조각사유를 일반적 유법성 조각사유로 명문화내는 거 정당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보시면 전부 다 정당행위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1번은 뭐야, 여러분들?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각되지 않고요. 그렇죠? 2번. 아니 가로막는다고 여러분들 차량으로 들이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상해, 보험 사기 목적의 상해에 대한 승낙은 적법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죠. 사회상 규상 적법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1, 2, 3 다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정당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따지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왜? 네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은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편 얘기도 듣겠다는 거, 반대편 얘기도 듣겠다는 거예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시청자 게시판에서 모든 사람의 비판을 듣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비판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답은 7번,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1번 그쵸? 그거 사건이죠. 칼기 폭파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뭐 북한 7.4 부대에 있었다 할지라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지가 스스로 폭파시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 다음 자신의 행위가 위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단순한 법률 부지, 법률을 부지는 법률 착오를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음주운전할 의사로 차를 몰고 나갔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과실에 의한 원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과실에 의한 원자 우리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4번 법률 착오에 대해서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이야.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인신 가능성은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미수범이에요. 미수는 행위가 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죠.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강도가 미수였어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치 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도 상해죄 미수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강도 기회에 상해가 발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강도가 기수일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판례는 AB죄 방조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렇죠? 요거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이거 최신 판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뭐 한다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개시했다면 그렇죠?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기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전 방도가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요. 그다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의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의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 승낙하지 않았다.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는 뭐가 된다?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 음모,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 피교사 다 예비 음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그렇죠? 동시범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죠, 여러분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 19조가 적용돼서 원인과 관계가 판명되지 않으면 다 미수로 처벌하고, 그렇죠? 이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263조가 적용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동정범은 애로 처벌한다 그랬지. 그래서 뭐 기억은 조금 그대로니까 맞는 문장인 것 같고, 님번 독립행위가 경합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263조네. 그죠? 공동정범은 애로 처벌하니까 뭐가 된다? 다 기수범이 되는 거지. 미수범 처벌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 동시범은 강간치단죄에 적용될 수 없어요. 그죠? 상해와 폭행의 장애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에 함께 A를 폭행하자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늘과 함께 다시 폭행했어요. 이건 연락이 있지. 동시범이야? 공동정범이야? 공동정범이지. 따라서 동시범의 특례인 26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공동정범은 애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정범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해서 공모관계 이탈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공범에 관해서 어느 한 파트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라고요. 점점 컴퓨터에서 나올 거고 섞어서 나올 거고 어디에 몇 문제 나왔다는 거 아마 나중에는 의미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진도 이렇게 뭐 이제 출제 범위 이렇게 체크하는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나눌 수 자체가 없어요. 다 섞어서 내니까. 그렇죠?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11번 봅시다. 공모관계를 이탈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그렇죠? 자기 성향 부분을 제거하지 않아 공모관계 이탈했다 볼 수 없죠. 그 다음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에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후에 교사행위에 의해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건 맞죠. 그렇죠? 무슨 사건이? 낙태 사건이죠, 여러분들. 낙태 사건. 그렇죠? 그래서 너 낙태를 교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안 왔다가 그렇죠? 결국은 낙태를 했다면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제가 강의 때 진짜 이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책임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뭘부터 봐야 돼? 교사방조에 대해서 정범 개념 우위성에 의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의사 지배가 인정된다면 간접 정범이 통하고 간접 정범이 안 되면 교사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제한적 종속 형태는 본범이 정범 구성 요건과 위법성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때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 정범 개념 우위성에 의해서 정범이 된다면 뭐가 먼저 되는 거야? 간접 정범이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7세 아이한테 뭐 5세 아이한테 뭐 훔쳐버렸다고 시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되겠어? 그럼 간접 정범이 되겠지. 그렇죠? 걔를 도구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13세 우리 조카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훔쳐와. 그럼 우리 조카가 말을 듣겠냐고. 의사 지배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공범이 되겠지. 그 두 가지 나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은 간접정범에 관한 조문 그대로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12번입니다. 공범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먼저 적용되겠어요? 33조가 먼저 적용되겠죠? 모의증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40문제인데 지금 한 시간을 그렇죠? 예. 그 다음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범의 범행은 물론 유일한 조건이 필요가 없다. 교사가 있으면 되는 거지. 교사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유일한 조건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상습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툭만 건드려도 할 놈이었는데 너 훔쳐! 그러니까 훔쳤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 다음 3번 실행의 착수전 방조. 실행의 착수전 방조. 실행의 착수전 방조는 실행의 착수전 방조했다 할지라도 뭐 있어야 돼? 정범이?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지. 정범이 있어야 정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에. 그렇죠? 그 다음 죄수에 대해서 봅시다. 그렇죠? 신용카드 범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 행위가 뭔지, 신용카드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렇죠? 신용카드를 자기 명인지 타인 명인지 절취했는지 강취했는지, 그렇죠? 이거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취했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포괄일자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 X. 그렇지? 그 다음 위험운전하고 음주운전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실경이 된다고 그랬지. 따로 성립한다고 그랬어. 2번도 X. 그렇지. 그 다음 3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여러분들 뇌물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고 있잖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서 상경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답은 맞는 거는 3번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업무방해죄, 폭행은 포함되지 않죠. 왜? 업무방해죄 행위태형은 위력이니까. 그래서 업무방해를 하면서 폭행까지 했으면 상경이 되겠죠, 여러분들. 14번 보겠습니다.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에 침해하는 측면에서는 임산부에도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판례는 임산부를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낙태를 임산부의 상해로 구성하는 걸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죠, 판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태아는 독립한 인격체니까. 그렇죠? 문장 자체가 매끄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닭 방문을 발로 차는 것은 여러분 폭행죄 행사는 뭐야? 협의의 폭행이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인데 방을 차는 거잖아. 방문을 차는 거. 방문을 차는 게 협박은 될 수 있지만 폭행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됐죠. 그럼 답은 2번으로 금방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 읽기가 시간이 좀 그래요. 15번. 다음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중간간에 대해서 장애미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지미수가 될 수 있고 특히 그치 반대견은 장애미수나 기수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술 취해 있는 줄 알고 간음을 했는데 실제로 멀쩡했던 경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 봤어요, 여러분들?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봤어요, 여러분들. 다수견해와 소수견해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다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예. 그래서 요 판례는 꼭 나온다고 했고 잘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누구랑 안 하고 싶은데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강제추행죄는 그렇죠.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우왕산을 질질 끌고 가는 건 뭐가 되겠어요? 약취에 폭행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 입찰 공개 방해죄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방해 결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16번 보겠습니다. 강간과 추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위기에 대한 가늠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세 지능을 가진 사람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옛날에 미성년자까지 다 됐으니까, 그죠? 17세 미성년자하고 같게는 볼 수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과, 같은 성인과 또는 충분한 보호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간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치? 달라질 수 있다는 거. K8K로. 그쵸? 그 다음. 강제추행죄 여러분들.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추행이 협의의 폭행이라고 하지만 좀 더 넓게 인정한다 그랬지. 그쵸? 예. 그래서 추행이 자체 억지로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행위과 동시에 추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좀 넓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강간죄 기습강간 사건이죠, 여러분들.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간음행위를 먼저 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폭행해법을 했다 할지라도 강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공중밀집 장소라는 것은 그렇죠. 혐오감을 익히게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만 실행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17번 명예에 관한 죄예요.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를 알아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안 된다 그랬어. 객체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소 반말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죠? 반말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 그죠? 예. 다소 무례한 방법이지만 여기는 모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말 사건. 그다음 디귿번 모욕죄는 피해자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겸연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며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험이 발생할 필요성은 없어요. 침해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추상적 위험범이지.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현실적 침해할 위험이나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그다음 명예훼손죄의 사실 역시 가치 판단이나 평가와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과거 또는 현재의 가치저하적인 사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적시는 사실을 적시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면 이미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즉시범이기 때문에 삭제될 시기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미음 틀린 문장이고요. 주거 침입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네요. 그치? 건조물을 인접하는 부속 토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거 침입죄 객체에 속하죠. 그치? 단 경계를 쉽게 확정할 수 없다면 그치? 여기는 위호지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초원복집 사건도 이제 최근에 여러분 시험 보시기 이틀 전에 판례가 변경됐는데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이제 강간 사건 아니 간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공동 거주자 중 주거내에 현주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면 상간녀에 와서 와 오빠라고 해서 들어갔으면 남편은 외국에 있었지. 그렇죠. 남편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보호법익,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온으로 보고, 그렇죠. 사실상 평온. 아니 이 여자가 오빠 얼른 놀러 와라고 했으면 평온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공동 주거의 경우에 공동 거주자는 각자 다른 거주자의 관계로서 사실상 주거 평온이라는 법익을 일정 부분 제약할 수밖에 없고 공동 거주자는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겠죠. 예. 그다음 단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여기를 막히니까 뚫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뭐. 예. 봅시다.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재산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나왔죠. 어느 한 부분만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절도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그쵸, 1번. 이거 진짜 많이 했지,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야? 리스 자동차 사건. 이 새끼가 자동차를 리스했다가 그걸 어떻게 했어? 담보로 맡기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훔쳐다가 리스회사에 반납했던 사건이야. 리스회사, 소유자인 리스회사는 내 차 왔네라고 좋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법 양도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절도죄 뭐냐? 그 당한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저당권 잡힌 입장에서는 어떤 새끼가 들어와서 차를 가져가 버린 거잖아. 그래서 불법 양도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주관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그렇죠? 아직 절차의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절도죄 실행 차수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 미션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하고 주간 침입 절도하고 구분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주간이잖아. 그러면 절도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 물색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색행위가 없네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겠습니다. 3번 그렇죠? 영사능 사건이죠. 언제가 기수가 된다고 그래서 굴체시. 따라서 아직 굴체하고 운반 전이라고 하면 이미 굴체는 했네. 그러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굴체 때가 기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목을 절도해서 캐냈다면 이미 기수라고 볼 수 있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상습 절도, 절도 속 상습정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왜? 절도장애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재산죄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채권자의 소비대차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장래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대물변제 예약이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일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죠? 계약이 확정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대물변제 예약이면 확정의 미확정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에서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그래서 기억은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횡령죄에서 위탁 신임 관계는 그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번 강제 집행에 의해서 소송 사기는 그죠? 권리 취득 가능성이 있으면 되죠. 압류 가압류가 아닌 배당 신청까지 했다면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횡령죄에 있어서 재산범죄는 재물의 소유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거예요. 타인 재물에 속한다면 누구 소유인 건 중요하지 않지. 그렇죠? 예. 그다음 미음번 여러분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의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거 탈세. 그렇죠? 그다음에 국부침해 이런 게 된다면 그렇죠?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 이런 게 된다면 이거는 공법적 체계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이지 진짜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나 횡령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침해 형제의 영역에서 기망행위로 세금을 면제받았다면 뭐가 되는가? 탈세가 될지언정 사기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1번 특수절도의 흉기입니다. 본래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의 구성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은 절도죄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주거 침입을 구성하여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뭐 다 틀렸죠. 그래서 일단 별도 주거 침입이 되고 실제적 경합이 되죠. 그러니까 야간 주거 침입인지 주간 주거 침입인지 나누시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특수 야간 손괴 절도는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 절도 구성 요건이 아니라 야간이라면 그렇죠?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가 되겠죠. 하지만 주간이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3번 감은 술집 운영자 A 술값을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A를 유인하고 폭행하고 도주했어요. 충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왜? 충강도는 절도 기여해야 되는데 이건 강도 기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다음 4번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불법 양도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 사기죄 객체에는 해당한다 그랬어. 그렇죠? 사기죄 객체에는 해당하지만 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횡령죄, 배임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몰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 그다음 2번 그 공갈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새끼 훔쳐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원래 주인이 가져가는 공갈이야, 공갈 아니야? 공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갑이 을의 돈, 갑의 재물이 아니라 을의 재물이 되겠지. 그래서 을이 자기 거 찾아간 거니까 자구행위지. 그렇죠? 그다음 3번.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사실관계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었지. 그 술집에서 강제력이 세무서에 쓰게 한 거, 그것도 재산상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배임죄 손해 발생 가능성, 손해상은 위험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번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받았어요. 이제 아까 비트코인에 관한 거 하다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이제 나왔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그렇죠? 비트코인.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재물인가 재산상 이득인가에 대해서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재산상 이득으로 보는 건 같아요, 여러분들. 단 횡령죄나 배임죄 객체는 안 된다고 봤어요. 단 뭐는 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사기죄 객체는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몰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거 침입에 대해서 바빠서 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시간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할게요. 우연방이야 오상방이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주거 침입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18번이요. 18번. 그렇죠. 주거 침입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전압이 두 개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18번 주거 침입에 관한 거예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공동 주거권자의 이제 추정적 승낙에 반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공공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특히 이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게 주거 침입을 우리나라가 인정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방금 봤던 이제 간통 목적이죠. 간통 목적. 이 판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으면, 그렇죠? 뭐에 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된다 안 된다? 주거 침입이 안 된다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동 주거권자의 일방은 반대 의사.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죠? 물리적 혹은 손괴 등을 통해서 그렇죠?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진입도 뭐가 아니다?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27일인가 되는데 25일자에 나온 거예요. 아직 판례 따끈따끈한 건데 2월 25일자 아니 3월이지?
3월이에요, 4월이에요. 3월 25일째 나온 건데.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초원복집 사건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거권자가 이제 공동주거권자가 공개된 장소에 도청 목적이나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요거에 이제 뭐라 그래서 주거 침입이 된다 해서 되지 않는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주거 침입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 봤어요.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문서죄에 관해서 사문서의 경우 무용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용위조로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니죠. 사문서는 유용위조만 처벌하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무용위조도 처벌하죠. 24번 1번 틀렸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유용위조, 즉 위조, 작용모형 이런 것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무용위조도 처벌하죠.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 허위진단서 작성죄. 그렇죠. 그래서 24번 1번 틀렸고요. 그렇죠. 그다음 2번. 공문서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발생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죄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뭐가 더 커요, 여러분들?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더 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그렇죠?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봤을 때 사문서에 대해서 사전자 기록을 하는 것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문서는 사문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작성, 유형위조, 무형위조. 즉 유형위조라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이걸 유형위조라고 하죠. 왜 유형위조로 하느냐? 명의를 보면 금방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무형위조는 명의를 봐가지고 뭐야? 그 실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걸 무형위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유형위조 같은 거, 유형위조. 그렇죠?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무형위조도 같이 처벌해. 왜? 공문서는 뭐가 기능이 있으니까 공문서에 증명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문서는 증명 기능이 없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일기장에 거짓말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범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문서는 유형위조는 처벌하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만 처벌한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처벌한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공전자기록, 사전자기록도 이렇게 될 것인가 문제예요. 공전자기록은 당연히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다 처벌하는데 사전자기록에 대해서 여기는 당연히 처벌하겠지. 여기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기도 뭐한다? 판례는 처벌한다는 거예요. 판례의 근거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전자기록 위작, 변작이라고 돼 있잖아. 그건 위조, 변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작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위조, 변조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자기록은 뭐가 중요하지 않다?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 명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실질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전자기록에 대해서 뭐 허위 작성, 권한남용 작성도 처벌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는 그쵸, 인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포함된다예요. 그쵸, 그래서 자금이 입력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전자 도구를 많이 준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24번에 4번 이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그려 기록도 나는데 A회사 A회사 갑이 B회사 대표에서 연락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표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의 명의로 허위 내용 영수증과 세금계산을 작성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광건설 사건이라고 이른바 그렇죠? 이렇게 됐었던 사건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A회사의 대표이사야.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B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어. 포괄적 위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감 말고 이제 누구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전 대표이사, 종전의 대표이사를 병이라고 합시다. 병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갑 A 회사 대표 뭐라고 돼 있겠어요, 여러분들? 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A 회사 대표 병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B 대표의 B 여기는 을이라고 합시다. B 대표 B 회사 대표이사 을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없다. 회사는 포괄적 위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포괄적 아니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포괄적 위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포괄적 위임이라는 거 위임이 있다는 거야, 위임이 없다는 거야. 위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위임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죠. 작성 권한 없이 명의사칭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명의사칭 했어. 여기는 위조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현 대표이사잖아. 현 대표이사니까 작성 권한이 있어 없어? 작성 권한 있지. 작성 권한이 있으니까 명의사칭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잖아. 왜 범죄가 되지 않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시험에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사회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 조정조서는 그러니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게 자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화해조서는 객체가 되지만 조정조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법원이 시킨 거야. 법원이 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5번에 1번에 X야,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2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화적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신용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지 않는다? 통화 위조의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이라는 게 각 범죄에 따라 다 이른단 말이야. 문서는 뭐야? 오인시킬 목적으로. 그렇죠? 유가증권으로 쓸 목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통화죄는 뭐야? 시장에서 화폐로서 사용할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돈을 과시할 목적이었지. 그래서 요거는 화폐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목적이 없는 거지. 통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므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자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얘를 의사지배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적용이 되겠지만 아니 도구로 사용한 적 자체가 없잖아. 그냥 혼자 했잖아. 그럼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그냥 문서를 만들었네. 그럼 뭐가 되겠어?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4번 불효와 무주물에 대해서 불태워 공공위험을 발생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무주물이니까 소유권 침해가 없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어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26번 하겠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26번에 기억번 공모하고 무고한 거, 교사하고 무고한 거 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같이 무고했으면 이거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자기 무고가 된다는 거지. 왜? 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무고하는 게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남은 식계수 무고했으면 뭐가 되겠어? 타인 무고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무고죄 교사범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했으면 공동정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사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타인 무고로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신고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요 부분이 사실이야. 그렇죠? 그럼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의 사실이 국가의 심판적인 그리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은지 할 정도의 개인의 법정 안성에 침해 우려가 있을 정도 그 사실 전체를 변경시키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말이 뭐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좀 길게 한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 다음
디귿번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치? 허위사실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치가 애매하단 말이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에이 맞아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했으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지. 그죠? 이런 것까지도 진실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 다음 무고죄에 있어서 자발적인 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문에 의해서 받은 경우라면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지만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진술했다면 이거는 신고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무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답했다면 무고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다면 무고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같은 거. 그렇죠? 통상 양도담보에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옛날에는 배임죄였다가 지금 아니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수사자원을 낭비했잖아.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국가 기능에 관한 죄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범인도피죄.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성립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참고인 피의자를 조사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 도피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 범행을 구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진술하는 거, 허위사실 자료 제공하는 거는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거 숨기려다가 남의 것까지 숨기게 됐어도 이건 나를 숨기기 위한 거지 남을 숨기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방어권 남행이 아니라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 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범인도피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서 그 조작 결과 수사기관이 진위를 충실히 조사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공방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허위 진술은 위공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해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된다면 위공방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3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 사건, 그 다음에 소변 사건, 혈액 바꿔치기, 소변 바꿔치기야. 바꿔치기 사건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증물 관리대장, 수협 조합장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증물 관리대장을 조작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댓글 사건. 그래서 한 번 기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댓글 사건.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4개가 지금 위공방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공방이 안 돼요. 왜?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네가 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충분하게 네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이 위공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단 위장자수는 뭐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위장자수는 범인 인익이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위장자수는 범인 인익이 돼. 그죠? 위장자수. 이건 이제 1번이고. 단 이제 위장자수는 범인 인익이 돼. 단 네가 단순하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허위 자료를 막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이 4개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공방을 인정했던 사건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번까지 봤고요. 3번 사실의 증명을 작성한 문서가 사실의 내용이나 작성 명의에 대해서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고 출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입금 내역만 출력했던 경우예요, 여러분들. 출력해서 제출했던 경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다 돌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입금 내역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입금시키는 척하면서 다 돌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쟁점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정상 참작에 관한 사항도
이 사람은 어차피 범죄는 뇌물죄가 인정되고 점상 창작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점상 창작에 관한 사항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증거 위조의 객체의 대상이 된다. 증거 위조 객체의 대상이 된다.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그치? 요거 진실이야, 거짓이야? 어찌됐든 여기만 냈지만 어찌됐든 진실이잖아. 그죠? 일부를 제출했지만 일부 자체가 진실이면 증거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증거 위조가 안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 다음, 그래서 증거 위조가 안 돼요. 3번. 경찰 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서면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숨겼단 말이야. 그럼 뭐뭐 되겠어? 범인 도피만 되고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다음 뭘로 할 수 있어? 직무유기만을 공소 제기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통비법입니다. 통비법. 이번에 이제 형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형법 다 했으니까 이제. 형법을 다 했으니 한번 보자고요. 형법에 대해서. 총론이 열셋, 강론이 열넷. 근데 총론에 있어서 거의 과반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과반수가 이론 문제였어요. 총론에 의해서 이론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그 대신 전문 문제가 거의 없어요. 전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이제 간접정보는 전문 같은 거 있는데 그건 사실 이론에 가까운 거고 전문 문제 비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강론에 있어서 제일 특이한 사항들은 뭐 비중은 비중이지만 그죠? 제일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죄 요렇게 안 나와요 이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절도, 횡령, 배임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공의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산죄, 문서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개개의 죄가보다는 죄의 전체적인 측면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고 지금은 이러지만 좀 더 강론도 섞여 나올 거라는 거야. 지금은 재산죄에서는 그래도 재산죄 내에서만 되잖아. 그 대신 절도, 강도 이렇게 절대 안 나온다니까. 강진면, 배임이 왜 문제가 나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 그렇죠? 강진면에 관한 거, 권행방에 관한 거, 횡령에 관한 거, 배임에 관한 거, 배임수재에 관한 거 다 나왔단 말이야. 단 어느 부분에 뭐가 나왔다고 특정할 수 없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갈수록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어느 한 군무대 찍어서 보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거는 특히 형법에서 형법형사법을 좀 다르게 내신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교수님이 같지 않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렇죠? 출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 지문 암기 가지고는 진짜 안 돼요 이제. 특히 과거 기출 지문. 과거 기출 지문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바뀌어가는 기출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기출지문들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직렬에 상관없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캐캐 묵었던 뭐 10년 전, 7년 전, 8년 전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론에 관한 문제. 그렇죠? 나온다 그랬고요. 여러분들. 케이스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케이스 많이 내면 짜증내는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뭐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내? 근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기출 그대로 안 나온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연방에 보세요. 우연방에서 여러분들 과거 같으면 결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거야. 근데 결론을 주고 뭘 물어보는가? 이 결론에 따른 비판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요. 이제 케이스도 보셔야 되고요. 점점 논거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논거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00% 찍어서 본다. 뭐가 찍어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수님들이 찍어서 내겠어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품격 있는데.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낼 거야.
이미 그 시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찍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형사법만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들. 형사법, 경찰, 헌법만 보잖아. 제발 찍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 이제 특성적인 거는 형벌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형벌론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벌론이 안 나왔는데 뭐 영원히 안 나올까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그렇죠? 나중에 끝나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보시면서 지금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학교권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80, 85는 넘겼어요, 여러분들. 80 이하 별로 없다고요, 학교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겠어?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간 남았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한다는 시간 부족하다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시간 남아가지고 다시 보다가 고치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시간 남았어요. 학교권 애들은. 미안하지만 더 시간 걸리게 할 거예요. 더 시간 걸리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총론, 강론. 그래서 이제 해설을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진도별 이제 출제를 뽑는데 이상한 거야. 왜 14이었는데 없잖아. 문제가 한 명이 비잖아. 그렇죠? 그렇죠? 딱 봤더니 제일 밑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형소법으로 갑시다. 형소법. 출제가 확실히 좀 달랐었어요, 여러분들. 형소법은. 그치? 네. 형소법이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뒤로 가면 좀 지쳐요. 그래서 형소법이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28번부터 볼게요. 통비법이죠. 통비법. 소사의 강제처분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수시 완료된 걸 열어보는 건 아니죠. 감청 찌찌찌찌 가는 걸 까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오는 걸 열어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정보조작 매체 내 압수검이 되겠죠. 그다음 2번. 여러분 이제 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열어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수,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이지.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이라든지 의무적 공범은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적 관련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갑이 피고인 의뢰 뇌물수수 범행의 중례자라면, 그렇죠? 갑과 의뢰 통화 내용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왜? 필요적 공범이 같이 한 거니까 사건 관련성이 충분히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3번 이 사건까지 좀 자세히 나올 줄 알았어. 솔직히 케이스로 낼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형소법은 케이스로 낼 만한 걸 안 내셨어요, 많이. 3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죠? 그 여자친구 몰카 찍다가 걸린 새끼 그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자친구한테 줬죠. 여자친구가 이무제출했던 경우죠. 이무제출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압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가 이무제출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 관련성 있는 부분만 제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무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무제출의 최종 매체에 따라서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열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이무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검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요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파일만, 그렇죠?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점회를 압수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이 사람이 이무제출했다 할지라도 자기 사건에 관련된 것만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이게 1번이었고 2번,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의 범위는 뭐만 사건 관련성 있는 부분만. 단 사건 관련성 있는 부분만. 그렇죠? 단 이거의 몰카는 좀 더 넓게 본다 그랬어. 그렇죠? 관련 판례가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서 좀 어렵게 여러 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확 차이를 좀 내게. 그렇죠? 그래서 사건 관련성 있는 부분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3번, 4번. 그치?
수사범 소변 뭐하고 똑같다고? 혈액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증 둘 중에 하나 받으면 충분하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집행에 대해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그쵸? 예.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개정법이 나올 것 같은데 개정법은 안 나왔어요. 사본 제시에 관한 개정법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9번, 그쵸? 압수수색에 참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각각 다 해야 되죠, 여러분들. 따로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 2번. 꼭 시험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체 없이 집행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쵸? 영장을 발부가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 체포 부분 뭐가 된다고 그래서 위법한 상태다라고 했고, 이거는 한 5년 동안은 줄기차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29번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답은 금방 찾았을 거고, 3번. 급속을 요한테,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압수수색 하려는데, 그쵸? 급속을 요한테는 뭐 하지도 않고 참여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증거물 음닉한 염려 등이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4번.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 경우, 급속을 요한 때에는 요지와 영장 발부되었음을 구하고 집행할 수 있다. 구속에 대해서는, 그죠? 사전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장 안 가져왔어도 일단 뭐하고 체포하고 일단 구속하고 서에 가서 영장 발부 사실, 일단 영장 발부 사실과 범죄 유지를 알려주고 서에서 영장 보여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30번입니다. 30번. 수사와 종결에 관해서 검경 수사권 종결에 관한 준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꽤 어려워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불송치 결정, 송치 결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제가 불송치 결정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다 넘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기소유예 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거 진짜 목이 튀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했어, 안 했어? 여러분한테 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뭐하고 똑같지만 불기소 처분하고 똑같지만 불기소 처분하고 동일하지만 종류가 동일하다 그랬어. 단 얘는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 혐의가 있으면 송치해야 되므로 기소유예에 불송치 결정 안 된다거나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결정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2번이 아마 가장 어려웠을 텐데,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의 통지. 보통 이의 신청은 당해 경찰서에 내는데, 그렇죠? 수사 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이의 제기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 더 상위 경찰서한테 할 수 있어. 애들이 수사 안 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답은 2번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나와서 2번은 아리까리 했을 수 있어. 수사 중지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런 것들도 잘 몰랐을 거니까. 단 3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요거 여기에 대해서 공소제기 후에 압수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3번은 무조건 X. 그치? 그 다음 4번. 재정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기소 유예할 만한 사건이야. 혐의는 있지만 공소제기할 필요성이 없어. 재정 신청 인용이야, 기각이야? 재정 신청 기각이지. 그럼 기각할 수 있다. 맞지?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자체의 조문을 몰랐다 할지라도 다른 걸 통해서 2번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형사법이나 형법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왜? 100% 찍는 지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 여기서 다 나온다가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교수님들이 변시나 사시나 점점 그 출제형이 넓혀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리갈 마인드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나왔으면 다른 걸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 버릇도 좀 하셔야겠어요. 충분히 답을 이번에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1번. 상호 협력에 관한 수사 준칙에 대해서 사건 송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치? 1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안됨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죄안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 죄안됨.
죄가 안 되는 건 구속 요건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이런 경우죠. 피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그렇죠? 이거 불송치 결정의 종류 중에서 이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잘 안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재수사 요구 원칙적으로는 90일 내에 하지만, 그치? 뭐 할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도 30일 내에 또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 될 거야. 3번인데 이거 제가 정말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봐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쵸 검찰에 송치했어. 그러면 여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해.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보완수사 요구를 요구한다 그랬지. 왜?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한다 그랬어. 그쵸?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답은 3번이지. 이거 했었잖아. 그쵸?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구가 불가능할 때 직접 수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하기 합시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에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30번, 31번에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에 관한 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됐을 거예요. 일단 4번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쵸? 이의 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재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이제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받고 이제 송치나 그 다음에 불송치에 대해서 좀 안 나오다 여기까지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는 하는 게 낫겠죠. 형소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님도 바뀌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법 자체는 쉽게 바뀌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법 자체는 쉽게 바뀌기 힘들 겁니다. 이유는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국회 구성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단기간 내에 개정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검경 수사권에 관한 준칙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면 그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준칙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개정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잖아요. 형사소송법이 왜 정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함정수사예요. 함정수사의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죠. 그래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유인자, 있는 유인자가 그죠. 여기 그쵸? 있는 유인자가 함정수사를 했다면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죠. 함정수사가 해당하겠죠.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함정수사 제가 분명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인자, 있는 유인자 나눠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인자잖아. 없는 유인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반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함정수사에 관해서. 제가 아마 사실관계를 바꿔서 낼 거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유인자가 있었을 때, 그렇죠? 여기 유인자와 수사기관 사이에 직관이 있으면 함정수사가 되고 직관이 없으면 함정수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사안을 약간 바꿔놓으니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래방 도우미 사건, 노래방. 첩보가 있었으면 함정수사가 안 되고 첩보가
없으면 함정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그 오락실 사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도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옛날과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함정수사했어요, 여러분들. 범위위반형 함정수사면 무효이고 327조 이후에 공기판을 받겠죠. 그 다음 3번 기회제공용 함정수사라면 함정수사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4번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지만 비공개 수사가 신분 위정 수사는 위법 함정수사입니까? 아니죠. 신분을 위장해라도 엠번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33번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부터 미역까지 옳고 그림을 표시해 봅시다. 기억번. 긴급 체포한 다음에 사후 통지해야 되는데 사후 통지가 좀 늦었네요. 하지만 체포 자체는 적법한 걸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긴급 체포 시 만들어진 피신 조서가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겠어요. 1번 X고요. 그렇죠. 2번 구속영장 발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영장을 위해서 구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피해자 신문해야 되는데 이제 구속된 사람이 출석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강제수사 이무수야. 이무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무수하니까 피해자 신문하는데 단 진술고 없고는 고지해야겠죠. 그래서 강제수사 한 방법 이 부분이 틀린 것 같네요. 그렇죠? 디귿번. 검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대면 조사에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 전에 검사가 피해자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피해자 가야 돼? 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응할 의무는 없어요. 이무수사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그다음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긴급체포시에 그렇죠? 피해자가 꼭 가야 되느냐? 피해자 가고 말고 누구 마음에 피해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영장실질심사제 구속에 관한 사유니까 필국변 사건이니까 국선배들이 선임되겠네요. 단 이게 구속에 관한 사건이어야지 필국변 선임이 되는 거지. 따라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불구속 사건이라는 거기 때문에 1심까지 효력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1번 적부심입니다. 적부심에 대해서 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백할 때 강의기각 결정할 수 있죠. 신문 없이 강의기각 결정할 수 있어요. 단 체포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죠.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항고할 수 없다라고 돼 있군요. 그럼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황만으로 여러분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어야 겠어?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부정수표 단서법상의 수표는 오늘 이번 문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던데, 그렇죠? 범죄에 관한 진술이야, 아니면 범죄 그 자체야. 부대등 수표는 범죄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 그 자체니까 증거물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 거야. 전문 증거가 아니지, 그렇지? 그다음 그래서 맞고 디귿번.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전문 증거인가 여부는 요중 사실에 관계해서 정해진다. 여기까지 맞아.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면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증이겠지만 원진술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문 증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잘못됐지. 예를 들어서 저 새끼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저 새끼가 사람을 죽였어요라는 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뭐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쵸. 좀 애매한데 봅시다. 글이 안 그리려고 될 수 있으면 했는데, 그죠. 목격자가 진술이야. 얘가 목격자야. 그죠. 목격자 얘기를 A가 들었어. 그쵸. A가 듣고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야. 그죠. 이 A 증언이,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럼 살인죄에 관한 진술, 범죄에 관한 진술을 전달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이건 전문 진술이 되겠지. 살인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는 거야? 전문 진술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봤는지 안 봤는지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이러면 내용이 문제가 되겠지. 내용. 그럼 이 사람 목격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 목격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지? 하지만 이게 명예훼손죄라면 저 새끼 사람 죽인 새끼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는지 자체가 중요하겠지. 공연이 사실 적시했는지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본래의 증거가 된다는 거야. 존재.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 그렇지. 진술이 여부. 진술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전문법칙에서 자주 하겠지만 이거 진짜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예비군 훈련 사건 말씀드렸었어. 이거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 정당한 이유 여부는 뭐야? 그죠? 구속요건 사실이라고 그랬어. 뭐 한다고 그랬어? 엄증해야 되는데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이 불가능하지. 왜? 마음속에 있잖아. 정당한 이유. 양심적 병역 여부라는 것은. 그죠? 그 양심이라는 건.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네가 야 좀 내봐. 그치? 소명자를 제시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뭐 할게? 탄핵할게. 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 다음 3번이 정답이네. 그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그치?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죠? 사실의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사실까지 60, 70% 정도지. 그쵸. 그래서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빠지겠지. 그 다음, 자백 배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 2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쵸. 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본증도 안 되고 탄핵 증거 다 안 되는 거지. 남부 증거니까. 그쵸. 그래서 탄핵 증거 반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설명할 거 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쵸. 37번, 위수증 볼게요. 여러분들. 그쵸. 위수증 검사가 공소의 갑을 기소 기소한 다음에 다시 소환하여 공무원관계 활동에 관해서 신문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 형식으로 조서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야 아니면 참고인 조서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범으로서 피의자 신문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피의자 신문조서지. 그쵸? 그래서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라면 그쵸? 여기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불고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위수증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거, 그렇죠. 뭘로 본다? 실질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공범으로 피의자 신문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형식이 참고인 조서 형태도 뭐가 된다? 피의자 신문 조서다.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겠지. 진술 거부권 고지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위수증이 되겠죠. 그다음 2번. 서명 날인에 서명이 있고 날인 없는 영장.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영장 자체는 위법하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줄 회피할 의도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서 유죄 증거 사용할 수 있다. 수없이 나왔지, 여러분들. 그쵸? 답은 2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 유흥업소에 대해서 성매매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쵸? 사실상 강제행위에서는 불법 체포지. 불법 체포에 나오는 진술조서도 뭐야? 위수증이겠지. 2차 증거도. 그래서 이거는 증거 삼을 수 없게 되겠지. 그 다음,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본 제시해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들. 팩스로 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랬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전문법칙에 대해서 전문법칙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지. 그쵸. 그래서 법관은 면전에서 본래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보장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 직접 심리주의. 그쵸. 예. 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전법칙을 채택하고 있지. 당연한 거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쵸. 전문 서류. 재전문 서류. 재전문 서류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재전문 진술하고 재전문 서류하고 나눌 거라고 그랬어. 재전문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전문 진술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단 둘 다 뭔 할 수 있다?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38페이지. 여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쵸? 그래서 재전문 진술로서 316조하고요. 그 다음에 재전문 서류로서 312조와 314조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 3번 사랑해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뭐가 된다 그랬어? 범죄 그 자체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 답은 3번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던 거.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증거 동의는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재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 할 때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 증거 동의를 한다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예. 39번 하겠습니다. 증거 동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예. 전문 증거죠. 법정 진술이 그렇죠. 근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그렇죠. 별다른 말이 없다면 이거를 증거로 동의한 거로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 2번. 피고인 출석한 공판기일을 증거로 하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피고인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네요. 그렇죠. 그럼 변호인이 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증거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3번. 증거 동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철회할 수는 있으나 완료된 뒤에 취소 처리했다면 증거 동의가 상실하진 않죠. 그다음 4번. 증거 동의에 대한 일부 동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고발장이 첨부된 문서에 대해서 수사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에서 증거동의했다면 고발장에까지 증거동의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0분 봅시다. 요거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이런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례가 나왔을 때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풀이하는 방법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진도별 기출 때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그러니까 사례를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했던 생각이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현행범체포가 위법했던 경우죠, 여러분들. 그렇죠. 사안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실 거고요. 그러면 사안을 가지 말고 바로 해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기억 지문 봅시다. 경찰관이 체포 절차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위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요.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필요성이 없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위법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렇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분명히 제가 이거 그죠? 꼭 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갑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죄 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폭행 자체만 있었으면 공직방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상해가 있었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정당방위가 된다 그랬지. 그렇죠? 공직방위라는 것은 그렇죠? 적법한 공무원, 이제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하는 거야.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했어. 근데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뭐가 안 되겠어? 공직방 자체가 안 되겠지. 하지만 공무원을 상해했어. 이건 일단 상해죄는 되잖아. 상해죄는 된다면 뭐가 되겠어? 이거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 차이점이 있는 문제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번씩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두 니은은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개의 공직방이 되면 이건 뭐가 되겠어? 상경이 되겠지. 하나의 교회에 여러 명 공무원을 때렸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불신검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거 알고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하겠죠.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 될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안을 읽다가 해저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도리어 지문을 통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형소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사효소 문제 증거하고 같이 나왔어요. 증거가 하나, 둘, 셋, 3수사 전결. 잠깐만요. 증거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쵸? 수사 증거가 하나, 그쵸? 수 세는 게 안 되니?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수사 여섯, 증거 여섯 나와서 꽤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너무 증거에 대해서 케이스도 없고 전문 문제 정보도 없이 위수정하고 임무성 없는 자백 증거 동의. 쓸데없는 논점, 쓸데없는 논점이 아니라 너무 간단한 논점에 너무 많이 소비하는가 같이 같긴 한데 일단은 수사 6개, 증거 6개 나왔으니까 수사의 비중보다 증거 비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강의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뭐가 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칙에 관한 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난이도는 중상 정도, 난이도는 중상 정도. 뭐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무자에게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내도 괜찮지 않을까? 좀 더 케이스 문제나 그다음에 증거 문제도 이제 전문법칙이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관한 것도 낼 만한 것들이 많이 안 나와서 수사가 좀 더 많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렇죠? 근데 증거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고 수사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반영해서 저도 강의 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이루어진 형사법 문제치고는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에 기출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름 기준점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낼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총론은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강론 문제는 이렇게 장마다 챕터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거 확신을 주셨죠. 사례 문제가 뭐 산업 문제 아니면 6문제, 7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사에 관한 사례가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수사에 관한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좀 의외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수사와 증거가 동일하게 출제됐는데 수사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렇죠?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자체 평가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포인트 할게요. 첫 번째. 기출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일부 보면 옛날 막 몇 년도 기출이 이렇게 문제집 보면서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갸우뚱합니다. 그런 옛날 기출이 시험에 도움이 되나요? 형사법은 아직까지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형사법도 출제 경향이 바뀐다면 형사법에도 도움이 안 될걸요, 여러분들. 옛날의 기출은 똑같은 문제 형식으로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몇 프로는 나오겠지만 그게 고득점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출을 넘으셔야 돼요. 옛날의 기출을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난 기본 강의 지겨워서 안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은 기본 강의를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리갈 마인드를 시험하는 법적 마인드를 시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마인드가 갖추어진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언어를 정리하는 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나올 거고요. 법적인 논거가 나올 거고요. 특히, 그렇죠? 여러분들 학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논거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스의 어떤 논거의 결론에 따른 문제도 나오고 계속 이제 면제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 받고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다 맞은 사람들도 옛날에 막 진도배 기출 같은 거 있을 텐데 학원 모의고사들 보면서 그런 문제가 수험에 도움이 됩니까? 옛날 기출 문제 보고 베끼는 거 외워서 맞히는 게 전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고 연습을 어렵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호 봤을 때 막 20개씩 들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다 합격했거든요. 연습을 150을 허들해야, 그쵸? 140의 허들은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보다 더 어렵게 해야지. 연습을 실전보다 더 쉽게 한다면 실전에 가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예.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쵸?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해설 강의 듣느라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고생하셨습니다.